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네. 이거는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네. 이제 꺼지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국가의 GDP가 그 국가 법정 화폐의 가치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진짜 수요자는 자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수요자라는 거예요. 요즘 그 비트코인이 무섭게 빠져요. 빠질 네. 때는 뭐 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그 뭐 알트코인 종류 뭐 이더리움이 됐든 이런 데 보면 하루에 뭐 20% 30% 빠지기도 하고 또 올라갈 때 10%씩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또 아주 정말 강한 메시지로 지금 규제를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어떤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위험 자산의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세계 기관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규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페이먼트 협회, 중국 지불 정산협회 그리고 인터넷 협회 이 세 개 기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거래라든가 거래소라든가 채굴에 관해서 불법이라고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규제가 나온 배경은 친환경이라는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게 채굴하면서 쓰는 전기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전기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네. 3월 24일인가 그때 언제 한 대 놓고는 한 달 만에 번복했잖아요. 이제는 안 한다. 근데 안 한다는 배경이 뭐냐 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이게 환경을 파괴한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코미디예요. 왜 코미디냐면 그냥 자기가 그걸 결제를 허용할 때 그게 전기 많이 쓰는 걸 모르고 허용했냐고요. 그렇지. 첫 번째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정말 전기를 쓰는 걸 따지려면 저는 여기에 친환경 이슈를 대는 자체가 너무 웃긴다고 봐요. 왜냐면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전기 소모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예? 그게 비트코인 가지고 전기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친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친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에너지, 뭐 석탄에너지를 덜 쓰고, 그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전기를 누가 안 쓰냐고. 문제는 그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라도 좋아요. 안유화 독서 투자 클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삭제하지 마세요. 거기서 비트코인 전문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게 2월 달인가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2월 달 내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알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꼭 사이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이게 사기꾼이라는 얘기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제가 2월달 그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 모르든지 아니면 한번 해먹으려고 사기치는 자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스스로 내가 한 말 생각하면서 야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이 생각. 아니, 죄송합니다. 롱담으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랬는데 이쪽이 더 가깝다는 거지. 그 사람 비트코인 모를 수가 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기꾼이 확률이 되게 높고, 왜냐면 그 사람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회에서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도지코인을 확 띄우더니 또 뭐 도지코인 사실은 뭐 쓰레기다 말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자기 말 한마디에 대해서 엄청 조심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사람 영향이 크잖아요. 그냥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인생이 왔다 갔다 안 하는 문제지만 수많은 이제 부추를 알죠? 무슨 뜻인지. 부추들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우리 주식 시장의 주린이 민초들. 예, 주린이 비트코인이니까 비린이라고 해야 되나? 비린이 생선 비린네. 비린이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하는데 비린이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이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결국 앞뒤가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 오늘 뭐 아까 어떤 채팅창에 네. 우리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네. 보니까 네. 어제 65세 되신 분이 암호화폐 급락하는 거에 심장마비로 놀래가지고 그렇죠. 뭐 사망했다는 그런 네. 안 좋은 소식도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비트코인 환경 문제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미국 정부나 어떤 단체, 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선회한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앞뒤 논리로 봤을 때, 예, 그 말한 얘기가 논리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그랬으면 또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도지코인 가지고도 이런저런 네. 말이 있고 해가지고 네. 일단 되게 상당히 좀 이번에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우리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슈가 뭐냐면, 미국 SEC가 증거감독관리위원회가 일론 머스크를 규제를 해야 되냐가 이슈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주가 조작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페널티를 대야 되냐 안 대야 되냐 이건데, 그 이슈 이 답을 하려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테슬라도 관련이 되잖아요. 엄청 그걸 크죠. 결제한다 뭐 네. 이런다 해가지고 그 주가가 또 등락이 그래서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테슬라를 갖다가 사실 비트코인 결제한다는 자체가 원래 안 맞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다 알잖아요. 변동성이 심한데. 네, 다 비판을 했고요. 현금 흐름에 너무 영향을 미치죠. 보세요. 그게 6만 달러 갔다가 지금 4만 달러 오면 그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원래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는 상장 회사라서. 그렇다면 네.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네. 이거는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네. 이제 꺼지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하니, 또 제 말을 듣고 사지는 마세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아요. 사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따라하지는 마시고. 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어디예요? 은성소 장관님, 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 여기에 지금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은성수 장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엄청 탄핵하잖아. 막 글도 올라갔고, 그 정도로 엄청 민감한 이슈죠. 대한민국에서 이걸 그렇죠.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은성수 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도대체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냐. 일단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글쎄요. 지금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 문제가. 왜냐하면 네. 여기서 여러 번 다루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아니, 뭐 여러 번 뭐래요, 다? 다 궁금해요. 의견이 다 틀려요. 캡처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달러 패권이든 뭐든 뭐 이러저런 이유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 거래소 자체가 수백 수천 개로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도 역시 기준이 없으니까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요즘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국 정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이 정부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하나에 이렇게 널뛰기 뛰듯이 흔들리는 시장이라면 이게 되게 불안정스러운 거잖아요. 안정화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 이슈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럼 규제는 정부 당국 일이니까, 그냥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뭐로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네. 가치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사람들의 믿음 속에 자라나는 이거는 있겠죠.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 보거나 뉴스 보거나 주변 사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렇지. 이걸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 비트코인 가치가 있냐? 이게 똑똑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가치가 있냐? 부정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무슨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죠. 예, 비트코인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는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종이화폐는 가치가 있습니까? 종이화폐는?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종이는 찍어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그럼 그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다 10,000원. 근데 그 10,000원 적어서 그게 10,000원 가치를 한 이유는 뭐죠? 정부에서
야, 이게 10,000원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그 종이가 10,000원이 된 거잖아요. 10,000원 가치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조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죠? 제가 주식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주식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들의 종이 조각인데 원래는 지금 전자증권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의 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창조하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 뒤에 기업이 경영 성과가 그게 백그라운드 받쳐주는 거고 그게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화폐는 뭐가 가치냐면 법정화폐 가치는 그 국가의 GDP라는 거죠. 그 국가의 기술력, 그 국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이 화폐에 아무런 가치가 없던 종류의 화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국가의 GDP가 그 국가 법정화폐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비트코인 보자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뒤에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에 받쳐주는 게 뭐야 이거지? 없잖아요. 왜냐면 중앙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탈중앙화니까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로 형성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노드들이 막 전기를 써가며 채굴을 하는 게,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비트코인 가치는 그 네트워크다. 그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채굴 비용이 가치라고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 막스의 자본론을 보면 가치라는 상품의 가치는 뭐죠? 노동이잖아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 들어가는 거잖아. 채굴하는 게 앉아가지고 노동이 들어가니까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수많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는 그렇지. 거예요. 대체 투자 상품. 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황금이라는 거는 원자재 역할은 원자재잖아요. 황금. 원자재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빼고 나면 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관으로 있는 가치 상품이잖아요. 그렇지. 똑같이 비트코인도 자본론이 나오는 노동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면 그 채굴하는 비용이 원가예요. 비트코인이 원가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상품. 근데 그래서 왜 저는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한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냐면 황금은 자산 보상 수단으로서 좋은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국경을 넘기도 힘들고 특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황금을 갖다 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죠. 그렇지.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너무나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비행기만 타고 가면 아무 나라에 가서도 내 자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누구한테 나의 자산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지? 암흑 시장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래 하여튼 뭐 세금 포탈 토큰, 문제가 코인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암흑 지하금융 시장. 그걸 꼭 지하금융이라 보지도 말고요. 그냥 일반 자산이 우리처럼 월급 타고 하는 사람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진짜 수요자는 자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수요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금고에 옛날에는 네. 황금 덩어리 넣었잖아요. 막 이런 게 했는데 근데 이제는 다 디지털 통화로 갚버리잖아요. 디지털 통화로. 뭐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게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CBDC 용역을 내보냈잖아요. 뭐 46억인가 얼마로 CBDC 용을 내보냈는데 더 웃기는 거는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랬어요. 이거 지금 용역으로 연구는 하지만 필요성은 없다 아직까지. 그게 너무 사설 연구는 해놓겠는데 한국에서 CBDC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서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여기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세상이 CBDC로 다 넘어가 버리면 제일 당혹스러워하는 게 우리처럼 월급 탄 사람 상관이 없지만
돈이 자산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가들한테는 그처럼 재앙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그때 그 얘기 여기서 한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거지. 나의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비트코인 어느 한 개 나라에서만 쓰게 하면 전 세계가 다 중국처럼 다 못 쓰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만 쓰게 하는 비트코인처럼 좋은 상품이 없다. 그럼 이제 거기가 우리 근데 그게 미국하고 일본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땡큐예요. 이처럼 땡큐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의지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규제에 대한 의지가. 심지어 어떤 뉴스도 나왔냐면은 어떤 그 기관에서 우리가 CBDC가 성공하려면 네. 암호화폐 네. 이걸 완전히 죽여야 된다. 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쉽겠느냐. 이게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중국의 그 CBDC를 네. 디지털 화폐를 정착시키려면 성공시키려면 비트코인을 죽여야 된다? 암호화폐를 죽여야 된다 시장을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렇죠. 이제 말한 것처럼 만약에 다 CBDC로 가버리면 부자들은 다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길 테니까. 옮길 확률 높으니까 비트코인을 일단 못하게 해야 그 부자들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외환으로 나가는 건 외환 관련 딱 체크하니까. 아니면 막 지하 금융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렇지. 브로커한테 20% 주고 가만히 갖고 오는 거, 현금을 다발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금 폭락 장세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쉽겠느냐 정부의 의지들이. 그래서 지금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일본 같은 나라가 쓰게 하잖아. 결제를 하게 하잖아요. 일본은 좀 그러면 조용한데 미국도 약간 규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던데. 근데 하긴 뭐 여러 가지 선물 상품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비트코인 이슈는 제도 이슈라고. 제가 했잖아요. 198개 넘는 나라들에서 다 못 쓰게 하면 가치가 0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액세스 불가능하니까. 근데 한 개 나라만 쓰게 해도 실물 가치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의미가 있다. 그래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날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 JP모건이나 이런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왜 지난번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넘어갔어요? 걔네들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가요. 걔네들 왜 들어왔을까? 옛날에는 2017년 그때는 얘네들이 저게 뭐야? 저거 이렇게 하다가 왜 이번에 들어왔을까요? 그 뒤에 자산 관리를 맡긴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원하는데 자기네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상품으로 안 넣어주면 그 고객들이 다 달아나는 거지.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본질이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지하금융으로 자금들이 숨을까봐 이게 이제 걱정인 거고요. 중국만의 걱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미국도, 똑같은 걱정이죠. 다 각국 정부가 자금 세탁을 제일 고민하는 자금 세탁에 거죠.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니까 그래서인가요?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름부터 시작이 된다. 파월 의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뉴스 한국은행 관계자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에서 딱 느낌이 왔고요. 이미 그냥 우리 이거 하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에는 하지만. 그러니까 뒤에 얼마나 많은 그렇지. 기득권들이 그게 있겠어요. 첫째,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는 또 기축통화예요, 심지어. 그렇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설킨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지 한다 말은 그렇지.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징조들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통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보 오픈에 대한 모든 동의가 왜냐면, 있어야 되니까 합의가. 아니 정보 문제 아니에요. 디지털 통화가 진짜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산가들이거든요. 예? 기득권층. 근데 그 사람 기득권층이 그 의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움직이는 특히 미국 로비로 돌아간 나라잖아요. 그렇지, 기업들. 로비로 돌아간 나라잖아요. 그 로비들이 다 자산가들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면 가장 빠를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중국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 좋죠. 약간 사회주의 국가들. 네, 좀 이렇게 정부의 컨트롤이 강한 나라들. 하긴 뭐 이번에 그 코로나 그에서도 이런 어떤 정보라든가 개인의 네. 자유를 네. 약간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에 나라들에서- 대해서 반항을 엄청 했잖아요. 유럽이라든가 그렇죠. 미국도. 결국 막 마스크를 막 안 끼고 나오고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막 가게를 열지 말라는데 열고. 그래서 얼마나 극복하기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런 통제 국가에서는 쉬웠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북한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IT 시스템을 갖고 갈 수가 있다. 만약 내가 김정은이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 CBDC로 갖고 가고 모든 걸 최첨단으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죠. 예. 건너뛰고, 막 건너뛰고. 예, 건너뛰고 쫙 할 수가 있는 거지. 저게 미국만 저렇게 방해를 안 주면 북한은 최첨단 국가로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왜냐면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가 있다고. 본인이 기득권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예.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 네. 이런 거는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보신다. 구조적인 하락의 어떤 시작이 아닌 이렇게 없애기 사물의 존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적정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적정 가치 말했잖아. 채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채굴 비용이라니까 그냥. 채굴 비용, 전기 비용이라고요. 아니 시세가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수요죠. 수요. 그러니까 수요는 정부에서 죽일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어떤 합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라지진 않는다. 네. 단 그 적정 가격이 얼마로 합의가 될지, 사회적 합의가 될지는 혹은 수요자들의 기대치가 합의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합의란 거잖아.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은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에서 결정되는데 그 수요는 중국처럼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면 수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확 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규제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이거는 넌 규제 이슈다. 규제에 따라 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규제 이슈다.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중국에선 CBDC를 디지털 화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를 억누르려는 어떤 규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진 않겠다 상승이. 어쨌든 그런 구축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국도 이제 가만 안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하여튼 쉽지 않네요. 네. 예,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